자, 이번 시간은 교재 40쪽에 있는 제3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등록 등의 결격 사유인데요. 문제는 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1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서는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문제가 나왔죠. 보통 두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0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40쪽에 있는 내용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등록 등의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자, 이거 문제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1번부터 27번까지가 등록 등에 관련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28번부터가 이제 등록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인데요. 일단 등록부터 이제 뜻을 볼게요. 등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그다음에 등록 등의 결격 사유란 등록을 할 수도 없고 부동산 중개업계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고 하죠. 이 결격 사유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미성년자, 금지산자, 한정지산자, 파산자,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결격 사유가 되겠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등록도 할 수 없고 중개업체 취직도 할 수 없다 했었죠. 예. 그럼 이제 등록부터 먼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등록, 지금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등록 신청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자연 중에서도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할 수 없죠. 이중 소속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등록을 할 수 없죠. 이중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만 보유하고 있는 이런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은 우리나라 법인이건 또는 외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법인, 즉 외국 법인이건 전부 다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려면은 등록 신청인이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등록 기준이 항상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있죠. 그럼 이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을 봤더니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일단 전제 조건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했지만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공이나 공개공이 아닌 그냥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여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두 가지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무 수습을 포함해서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실무 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실시하죠. 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과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할 때도 받을 필요 없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업계 들어올 때도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 중개사무소 건물 확보할 때 이 건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확보해야지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확보하면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지만 준공검사나 준공허가 등을 받은 건물은 가능하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죠. 이와 같은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할 때 확보하는 방법은 등록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본인 소유 건물로 확보해도 되고, 또는 타인의 건물을 전세하거나 임차하거나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됩니다. 이와 같은 건물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건물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 제한은 없기 때문에 몇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 된다, 이런 제한은 전혀 없다는 것도 같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 법인이건 외국 법인이건 등록하려면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다만 주의할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 예를 들면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할
등록 기준은 안 갖춰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를 들면 농협 같은 경우는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신탁업자라든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중개업을 하려면은 등록을 해야 되지만 다만 등록 기준 갖추지 않아도 등록 신청하면 등록을 해준다라는 거. 그러면 이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갖춰야 될 등록 기준도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는데,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 기준 중은 전제 조건으로서 이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임원사원이 등록 등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해서 총 5가지 기준을 갖추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법인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주요할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이와 같이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되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법상 회사라 하더라도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해야 되고, 상법상 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상 회사이어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중에서 상법상 회사여도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되는 협동조합이어도 되는데 다만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된다는 걸 알아둬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법인은 공인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이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는 본업으로서 중개업이 있고, 그 다음에 겸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겸업 범위가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 겸업 범위 관상 기분, 소경, 요 같은 6가지가 있었죠. 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또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기,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에 대한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거나, 또는 상가나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거나, 소는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소개해주는 등 용역 알선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주거나 또는 취득을 알선하거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이와 같은 업무가 바로 겸업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본업으로서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은 꼭 돼야 되고, 그 외에 겸업을 한다면 관상, 기분, 소경에 해당되는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죠. 따라서 법 14조 개정된 업무란 요 법 14조 규정된 요 총 7가지가 해당되는데, 이 본업으로서 중개업과 겸업으로서 관상, 기분, 소경,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법인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되는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또는 사원에 역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이분들 전원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실무 수습을 포함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5번째는 이 법인도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같은 5가지 기준을 법인이 갖춰야지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외워두셔야죠. 이거는 지금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다 외워두라고 하셨습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죠. 요 같은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등록 기준에 보증을 설정할 것, 이거는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 설정은 등록이 된 이후부터만 보증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럼 등록 기준을 갖췄으면 등록 신청인이 등록을 신청을 하는 게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등록 신청인이 등록 기준을 갖추는 것이 제일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인이 등록 기준 갖췄으면 등록을 해달라고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다가 등록 신청하는 것이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시군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신청서라는 서식을 작성해서 등록관청에다가 제출하는데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고, 이때 시장이란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장을 말합니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이 등록 신청서에다가 등록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데요. 실무교육 이수학인증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등록관청이 실무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때는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을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을 첨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을 받았는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을 때는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지만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데 그 밖에 사진도 제출해야죠. 이때 사진은 여권용 사진을 말합니다. 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그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설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거는 제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인회사 자격증 이것도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 이것도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법인이 등록 신청한다 하더라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즉 법인 등기부를 첨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겠죠. 자,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요 서류 외에 하나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경우에는 요거 플러스 외국인이 등록 신청할 때는 플러스 하나를 더 내는데 그게 바로 등록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되죠. 등록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는 상당히 종류가 많죠. 외국 정부 등이 확인해 주는 서류도 있고 공증 서류도 있고 그 밖에도 아포스티유 서류 등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외국 법인도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증 갖추고 요와 같은 서류를 내는데 외국 법인 즉 외국의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요 서류 외에 하나를 더 내는데 그게 바로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외국 법인 등기부 등본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과 달리 외국인은 한 개를 더 내는데 그게 바로 결격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의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우리나라 법인과 달리 하나를 더 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낸다는 거. 이걸 낼 때는 공짜가 아니라 돈을 내야 되니까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중개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등에 둔다면 동작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동작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어떻게 되냐?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 갖췄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이를 자격증을 교부한 지도자에게 자격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이 실무 교육을 받았는지 이거를 이수했는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한 다음에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등록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등록처분이라는 것은 등록증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갖고 있는 등록대장이라는 장부가 있어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는 장부에다가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등록했다라고 이름을 올려주는 거, 등록대장에 개공이 되었다라고 이름을 기재해 주는 것을 등록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등록처분은 등록 신청을 받고 나서 7일 이내 해줘야 된다는 것도 꼭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 처분을 하고 등록됐다라고 서면으로 등록 신청인에게 등록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주는 거죠. 등록됐다는 사실을 서면 통지하는 것이지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자, 근데 등록 처분을 받았으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거지만 바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될 조치사항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등록관청에 알려야 되는데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할 때 이때 인장 등록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을 하면서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먼저 인장 등록부터 해야 된다는 거. 인장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을 때는 이때는 등록관청이 6월 범면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두 번째는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하여서 이 업무 보증 설정에 따라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업무 보증 설정 신고를 하게 되면 업무 보증 설정했는지 요거 확인하고 나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데요. 이 등록증을 받았을 땐 이 등록증을 사무소에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해야 됩니다. 이 등록증뿐만 아니라 사무소에 게시하는 서류는 네 가지, 중개사무소 등록증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업무 보증 설정 서류, 보수표, 요거 전부 원본을 좀 다가 게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보증 설정하지 않고 만일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을 때는 이때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근데 보증 설정을 했을 때 등록증을 주는 거지, 보증 설정했으면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지 인장 등록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자,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업무를 개시해야 되는데, 업무 개시는 등록했으면은 몇 달 이내 해야 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등록했으면 개공이 된 거죠. 그런데 등록이 된 후 3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때는 미리 휴업 신고해야 된다. 일을 안 하면 과태료 처분한다라는 증거에 비춰볼 때는 등록 되었으면 최소한도 등록 후 3개월 이내에는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업무 개시하기 전에 뭘부터 하라고요? 요거를 다 한 다음에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드렸으니까 요거 이제 한번 내용을 갖고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40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부터 이제 풀어볼 거예요. 예. 1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누구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죠. 이중 등록할 수도 없고 이중 소속을 제한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지 특정한 권리의 설정이나 능력의 부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민법이나 공법에서 수없이 들어봤던 그 허가와 인가와 등록의 개념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을 못하게 금지를 딱 해놓고 다만 등록을 한 사람만이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금지를 풀어준, 그래서 등록은 허가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지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3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죠. 이중소속을 제한하기 때문이죠. 맞고.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효력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만 귀속되는 이른바 일신 전속적 성질로서 등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등록을 한 법인이 해산되면 별도의 등록 취소 처분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사망 해산 즉시 등록의 효력도 같이 상실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럼 1, 2, 3, 4번 다 맞고 5번이 틀렸는데요.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성립한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부정된다, 부정되지 않습니다.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의 효력이 성립하는 것이지 등록을 한 자의 중개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만 계약의 효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등록자의 중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매매계약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바로 틀린 걸 찾으셨죠. 가로가 틀렸죠. 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하죠.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및 이걸 갖다 이제 또는을 반대로 하면 미시되고 아닌 자를 반대로 하면 인자, 할 수 없다를 반대로 하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꼭 그대로 반대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가로 열고를 먼저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및 법인 인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 냉이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다 틀렸고 2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시면 기본 과정부터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2번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맞죠?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것은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맞죠? 네. 2번 그다음에 정답은 2번 나왔고요.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없지요. 개별적으로 등록해야지 누구의 3인 이와 같은 공동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번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려는 때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지만 이 법령에 규정된 등록 기준을 갖추어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뒷지문은 맞지만 앞지문에 들었죠.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도 공인회계사 자격 있어야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이제 틀린 것은 바로 찾으셨죠. 대통령령이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구가 설치된 시의 지역에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개설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아니죠.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에 구가 설치하지 않았을 때만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는 거죠.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되겠죠. 2번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회계사는 그 기간 중에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은 할 수 있지만 그 기간 중에 다시 등록을 할 수는 없죠. 예. 3번 휴업 중인 개업공인회계사인 공인회계사는 그 기간 중에 다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휴업 중이건 현업 중이건 등록은 살아있죠. 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 3번.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보증 설정해야 된다. 아니죠.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하는 거 아닙니다. 등록이 된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해야 하는 거죠. 5번 시도지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등록증은 서식이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등록증을 교부하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회계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2번 위 1의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와 종전의 등록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별 변경하는 건 맞죠. 이때 종전에 제출했던 서류, 그 말은 처음 등록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 중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의 등록증은 제출, 즉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해야지만 다른 종류로 표시된 등록증으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종전의 등록증 반납해야 돼요. 3번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회계사가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아니죠.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 했죠.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는 사유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증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재교부 신청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꼭 해야 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여기 3번 지문입니다. 부개공이 자격 취득하여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여 계속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되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3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 폐업신고 후 3년이 아니라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을 의무가 없죠. 5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회계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행하고,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7일 이내 등록신청인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 7일 이내 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 거지 등록증을 교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옳은 것은 1번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했죠.
이번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연수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 아니에요. 연수교육 의무는 면제 규정이 없고요. 실무교육 면제 규정만 있죠. 이같이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때는 실무교육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는 것이죠. 3번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가설 건축물은 아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확보해봤자 등록할 수 없다라고 반복 말씀드렸죠. 4번 준공검사를 받았지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있다라고 하겠죠. 있습니다. 5번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6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제가 본 수업 때도 많이 풀어드렸던 문제입니다.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등록 기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가려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풀겠습니다. 기억번 상법상 회사로서 했는데 이걸 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회사로서 로서를 갖다가 뭘로 고쳐놓냐면 로서를 인 경우라고 고쳐놓으세요. 오타입니다. 여러분 그 책이 이게 교정보기 전개 인쇄가 됐어요. 교정본게 인쇄가 된 게 아니라 아마 이제 출판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정보기 전거를 인쇄해 버려 가지고 교정본 내용을 제가 여러분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올려놓은 거를 한번 수정표, 정오표를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번 문제에서 기억번에서 상법상 회사로서가 돼 있는데 기억번에 상법상 회사로서 요걸 갖다가 로서를 뭘로 고쳐놓냐면은 로서 요거를 인 경우 이렇게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인 경우 요거로 수정해 놓으시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네. 자, 기억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같은 건 맞죠? 상법상 회사라면 자본금이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쳐서 옳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서 옳은 걸로 하겠습니다. 니은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네, 맞죠? 디귿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들었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그런데 대표자를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이라 얘기죠. 리얼번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일 때 힘표라는 것은 포함하여 그 말이죠.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을 것 아니죠.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사원 전원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네. 결국 옳은 것은 기억 니은번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요거 그다음에 요거는 9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는 뭐 거의 올해 출제가 그대로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이제 제외합니다. 기억번 중개업 및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시정 대리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록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되고 또한 중개업 및 이와 같이 관상, 기분, 소경에 해당되는 업무라면 이를 일부만 할 목적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부동산 중개업 및 그 다음에 어떤 거에서 매수시정 대리에 대한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거 14조 규정된 업무 맞죠?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니은번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 2조 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랬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건 비영리 조합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다 그랬었죠. 디귿번 합자회사에서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이때 사원이란 무한책임 사원을 말하는데요. 무한책임 사원이라는 것은 이사감사입니다. 사원이 5명이라면 그중 3명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틀렸죠. 합자회사도 상법상 회사에는 포함되죠. 상법상 회사는 5가지 회사가 있죠. 5가지 주식, 유한, 합자, 한명, 유한 책임. 이 5가지 회사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면 얘는 다 상법상 회사 등록할 수 있는데, 근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한명회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합자회사에서 여기서 디귿번 합자에서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이 5명이라면 그중 3명이 공인중개사야 된다? 아니죠. 3명 임원사원이 5명이라면 이거의 3분의 1은 몇 명입니까? 2명이죠. 2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3명이 아니라 2명이 공인중개사여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명이어야지만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디귿 리얼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한명회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한명회사도 상법상 회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한명회사 상법상 회사니까 등록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맞죠. 면번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경우에는 상법 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죠.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우리나라 법인과 달리 법인 등기상 증명서인 상법 614에 따르는 영업소 등기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맞죠? 결국 옳은 것은 기역번, 리얼번, 미연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1번과 12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13번도 직접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15번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안 풀어드린 것은 여러분 풀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15번 문제 봅니다. 최소한도 이 문제집은 한 3번 정도는 반복해서 전체 한 문제도 빠짐없이 한 3번 정도는 풀어보셔야지만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예. 뭐 한 번 정도 풀어보시고 고득점을 생각하시면은 그건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한 3번 정도는 꼭 풀어보세요 전부.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등록신청서에 표시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은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틀렸죠. 등록신청서에 표시된 개공은 법인 공인중개사 2종류 개공인만 있고 부개공은 들어갈 리가 없지요. 부개공으로 등록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용어는 빠져야 되겠죠. 예.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데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된다? 제출하지 않죠. 그래서 고용 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4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가르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임원사원을 말하는데요. 의 자격 확인은 요청해야 된다. 맞죠? 정답 4번이에요. 5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업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을 하여 등록을 행하고 7일 이내에 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다 맞는데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업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죠.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업무 보증 설정은 등록이 된 후에 보증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를 확인하여 해야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네. 17번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18번 문제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이제 틀린 것만 체크할 텐데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는데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그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아니죠. 누구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이제 답이 딱딱 나와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협회에다 통보해야 되겠죠. 협회입니다. 네,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 20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에서도 21번 문제가 이제 방금 전에 풀었던 건데 틀린 건데 21번 3번이 틀려서 해보세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해야 된다. 또 이건 어디가 틀렸을까요? 등록증을 교부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틀린 거 답 3번이에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은 기업번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기간 중에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휴업 중에는 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휴업기간 중에 폐업을 하면은 다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존이 될 수 있다? 없지요.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등록은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휴업하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중소속 제한합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할 수가 있다? 없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 해서는 안 되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으나 없지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5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한 자와 양수받아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 내용은 다르다. 행정형벌 내용은 동일하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행정형벌을 거하니까 동일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볼게요.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한다면 둘 이상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안 되죠. 종별을 달리하건 또는 지역을 달리하건 일체 둘 이상의 등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 1번으로 하고요. 네. 24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2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이 법상의 취지 규정은 다르다. 동일합니다. 둘 이상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건 이중등록 이중소속한 경우는 전부 등록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제재 내용이 똑같죠. 등록 취소해야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26번 문제는 여러분 이제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7번 문제가 등록과 관련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받아 중개업을 한 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인정된다? 아니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받아 중개업을 한 사람은 애초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증을 양수받아 중개업을 한 사람은 등록 취소 처분의 대상도 아니죠. 단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던 분입니다. 문제 자체가 틀렸죠. 네. 그렇지만 등록증을 양도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 처분 받을 때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인정된다 하면 맞겠죠. 그렇지만 1번 질문은 등록증을 양수받아 중개업을 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애초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처분 받을 리도 없습니다. 2번 중개사무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의뢰인과의 보수지급 약정은 효력이 없죠. 맞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등록을 하지 않고 일회성의 중개를 한 자와 의뢰인 간의 보수지급 약정은 사회상당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죠. 그렇지만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와 의뢰인 간의 보수지급 약정은 무조건 다 무효가 된다 했었죠.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정답 2번이죠. 3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은 같다? 들었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죠. 애초부터 등록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받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등록 취소 처분도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처벌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행정처분 받지 않고 단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 그 의뢰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랬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 지급 약정도 무효이다. 이건 유효라고 했었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자, 그다음 이제 57페이지에 이제 제2절 등록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 결격 사유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결격 사유를 전부 여러분이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8번부터 41번까지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결격 사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결격 사유 머릿속에 다 지금 외워 있겠지만 아직 못 외우신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있다면은 뭐 지금부터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문제 풀면서 외우셔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예, 지금부터 해도 괜찮아요. 예. 그러면은 소리 올려달라는 게 이거요. 이거 마이크가 안 됩니다. 이게 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그냥 형식으로 들고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목이 엄청 아픕니다. 예, 양해해 주세요. 이거 마이크가 안 나와 지금. 이거 아무리 쳐도 마이크 안 나오는 거야. 그냥 폼으로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생 목소리 강의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안 돼, 고장 나서 안 돼. 예. 자, 57페이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지금 목이 지금 완전히 가고 있어요. 강의하면서 생 목소리 강의하면 강의 그냥 가는 거야 이거 목이. 예. 그래서 57페이지 보겠습니다. 등록 등의 결격 사유가 있어요. 예, 등록도 할 수 없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등록 등의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총 12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미성년자죠. 두 번째는 금지산자 또는 한정지산자, 세 번째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네 번째는 금고 이상형에 대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인데요. 실형 선고받으면 집행이 종료되고서도 3년,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3년,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도 역시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금고 이상형에 대한 실형 선고가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예. 주요한 것은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았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어도 중개업에 종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꼭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중개업에 못 들어옵니다. 3년간. 예.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자격 정지 처분 받고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에 못 들어옵니다. 여덟 번째는 이 법 위반하여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은 원칙적으로는 등록 취소 후 3년간 중개업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 처분 받았다 하더라도 네 가지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 3년의 결격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했었죠. 그게 바로 사기 결제 이제 딱 나오죠. 사망 해산으로 등록 취소 처분 받았을 때는 결격 기간 자체가 없어요.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됐을 때도 결격 기간 없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라 먼저의 결격 기간만 적용합니다.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이때는 등록 취소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만 결격 기간 적용되죠. 그다음에 아홉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폐업했다 하더라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다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열 번째는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할 당시에 있었던 사원이나 임원은 즉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있었던 사원 임원은 그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11번째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 선고 후 3년간 중형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12번째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 자체를 신청을 할 수도 없다라고 했었죠. 이런 12가지를 머릿속에 외워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3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금고 이상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 종류나 면제받고 3년 동안 중개 업무 종사할 수 없다.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사람도 3년간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3년간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도 3년간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래서 3년짜리 4가지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 중에서도 이와 같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종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임원도 업무정지 기간 중에만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거. 3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를 이제 몇 개를 이제 풀어 보겠습니다. 57페이지 있는 28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예.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 등의 결격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상 등록 등의 결격사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등의 결격사유자를 중개보존으로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 아니죠. 이거는 업무정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물론 뒷지문은 맞아요. 다만 2달 이내 해소한 때는 업무정지할 수는 없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사원이 등록 등의 결격사에 해당되면 당의 법인에 대해서 업무정지할 수 있다? 아니죠. 이때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뒷지문은 맞습니다. 다만 2달 이내 그 결격사를 해소한 때는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등의 결격사에 해당되면 즉시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건 아니죠.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을 이유로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해야지만 그때서야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죠. 5번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요. 30번 문제 볼까요?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에 해당되죠. 2번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죠. 3번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죠.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사람도 결격사유자죠. 5번 금고 이상형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에 해당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1번 문제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요. 32번 문제 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른 법 위반에서 벌금형 선고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죠. 정답은 1번이죠. 이건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고 2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지산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금지산자와 한정지산자는 결격사에 해당됩니다. 3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 그 법인. 이와 같이 파산자가 법인의 임원이면 그 임원은 결격사이죠.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그 법인 또한 같이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맞고. 4번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사에 해당하는 거 맞죠? 5번 징역형의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역시 결격사에 해당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33번 문제, 34번 문제 이렇게 보는 33번 문제 여러분 쉽게 풀어보시고요.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몇 개이냐? 기억번 혼인을 한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결격사에 해당되고 이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다면 그 임원 자체가 결격사에 해당되고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니까 그 법인도 같이 결격사에 해당되죠. 그래서 기억번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그 밑에 해설에서 기억번 해놓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은 기억번도 동그라미 해당됩니다. 니은번 개인회생 신청한 후 법인의 인가 결정을 받은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우리 보통 그냥 정상인입니다. 이 사람은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귿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에 해당되죠. 리얼번 폭행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징역형이나 금경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에 해당하죠. 미음번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사실이 적발되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사람도 결격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 이유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다는 것은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결격사에 해당되겠죠.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결국 기억번, 그 다음에 디귿번, 리을번, 미음번 총 4개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을 뺀 나머지는 다 해당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36번 문제 여러분이 직접 다 풀어보시고요. 3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및 그 기간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는데요. 3번 볼까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당시의 사원 임원은 예외 없이 당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사에 해당한다.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는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처분 당시의 사원 임원이라서 모두 다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 이유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 새로 임용된 임원사원은 자기가 업무정지 사유 발생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새로 임명된 임원사원은 자기가 임명되기 전에 그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있었던 사원 임원만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 새로 임명된 임원사원은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틀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8번 문제 38번부터 41번까지는 네 문제가 전부 다가 본래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에 해당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예가 나와 있는 거니까 한 번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3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의 결격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불법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 이게 딱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어떤 이유로 등록 취소된 거예요?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거죠. 그래서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됐으니까 등록 취소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때는 결격사유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등록 기준 미달은. 그러니까 즉시 다시 등록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받아 이를 이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 취소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한다. 이것도 틀린 걸 바로 찾아내야죠. 어떻게 찾아야 돼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럼 1년간은 교도소 집행하죠. 그리고 석방되고서도 3년간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죠. 여지 결격사에 해당이 되어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먼저 결격기간만 적용되죠. 그러니까 먼저 결격기간이 뭐예요? 징역 1년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총 몇 년? 4년간 결격기간. 징역 1년 동안 교도소 수감돼. 그리고 석방되고 3년. 그러니까 징역 1년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3번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 취소된 사람은 등록 취소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것도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거죠. 그러면 이거 결격사에 해당돼야 등록 취소됐죠.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 취소된 것은 먼저의 결격 기간만 적용하는 거지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먼저 결격 기간이 벌금형 선고 후 3년이죠. 그래서 등록 취소 후 3년이 아니라 벌금형 선고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등의 결격사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 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아직 안 가시는 분이 있다면은 기본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1년간 폐업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폐업 후 1년간 폐업 후 다시 등록을 한 경우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한다. 예, 틀렸죠? 폐업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 전에 위반 행위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 후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빼야죠. 폐업 기간 1년을 빼니까 결국은 등록 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5번 등록증을 양도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기 결제 이것부터 찾아야죠. 이거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방금 들었던 문제와 동일한 유형의 문제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해했다면 나머지 문제를 그냥 손쉽게 풀 수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등록과 결격사유 최소한 해마다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을 정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면서 문제가 좀 쉽다라고 생각하셔서 만만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쉽게 나왔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답을 고르는 거지. 이 공인중개사법령은 아는 거와 답을 고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게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령은 모두 암기하고 씹어 삼킨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만 고득점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 50점, 60점 맞을 쓰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못 따면은 공법에서 점수 많이 따서 이 과목을 채워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텐데 그건 여러분의 수험 전략이 따릅니다. 나는 공법을 점수 많이 받아서 중개사법을 채워주겠다 이런 전략이라면 그 방법을 취하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많이 따서 다른 과목을 넘겨주겠다 그런 자세라면 공법에 투자하는 시간에 2배 이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66페이지에 있는 중개사무소 운영에서 다시 만날까요? 예.